안 팔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악성재가 되고 그러다가 자금 순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40회로부터 거의 비롯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하여간은 명품 재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매치스러스 명품 B2B 플랫폼 운영자 이끌라 대표 유선봉입니다. 우선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주제는 명품 재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로 하여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요, 아날로그 위주의 명품 시장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셀러가 쉽고 편리한 명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품 셀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명품 사업 8년 차 정도 됐고요. 명품 사업 지침서 전자책이라는 거를 또 만들어갖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인 경우 어떻게 명품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고 시작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클래스 101에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하면 명품을 사입하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클래스 101에 나와 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폰지 보증서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허를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발명도 하여 지금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요, 이전에는 제가 영국하고 프랑스의 법인을 세워서 그 회사 위주로 해서 저희가 명품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2020년도에 주식회사 이끌라를 설립해서 명품 B2B 플랫폼 매치스럭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그리고 디지털 품질보증서 솔루션 럭스레이라든지 아니면 상품부서 솔루션 러스스캔, 그리고 그 위에도 명품 자산물 구축 서비스까지 이렇게 명품 셀러를 위한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오셨을 텐데, 재고가 쌓이고 판매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외부적인 측면, 또 내부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고 판매가 부진했는지 이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든 재고 리스크를 명품 셀러가 떠안게 되었을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을 넣었냐면은 우선은 재고가 왜 쌓이고 또 셀러가 왜 그런 리스크를 지게 됐는지 유통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명품 유통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아니면 바잉 상품 위주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 부티크 개념 자체, 그리고 어떻게 부티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에이전시 통해 셀러가 어떻게 저렴하게 사는 이 구조 자체를 모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설명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브랜드하고 그리고 부티크, 셀러 이 세 가지 입장에서의 고민을 살펴보고 그걸 알아야지만 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브랜드 입장부터 보죠.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구찌, 생로라, 보테가베네타 이런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업체 입장에서는요, 매 시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새로운 패션을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 신상품을 항상 개발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매출은 클래식한 상품들을 내서 많이 일어나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시즌마다 내가 패션 리더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즌에 있는 도전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브랜드의 숙명이에요. 근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신상품이 만들어지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품을 자기가 비용을 내서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티크에게 시즌하고 리오더 참여 제공을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만약에 가을 겨울 시즌에 이제 패션쇼를 하잖아요.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패션을 리드할 거라 보고 이러한 컨셉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 겁니다 하고 카탈로그를 만들어요. 그 카탈로그를 부티크에게 보내게 됩니다. 부티크라는 건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국내에 그냥 그 에비시마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에비시마트에서도 정품을 판매하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그러한 제품들이 다 같이 팔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 현지에서 생로랑 보테가브레타 구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판매하는 편집샵을 부티크라고 불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부티크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즌에 이러한 제품들을 신상품으로 만들 테니 부티크 너네들은 많이 사고 싶으면은 할인율을 50% 줄게. 대신 금액을 어느 정도 이상을 사라고 부티크한테 제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브랜드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즌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돈을 다 투자 않고 일부만 투자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부티크 입장도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 고민하는 업체예요. 근데 그 기회가 바로 그 부티크에게 제공하는 시즌 오더라는 겁니다. 그 시즌 오더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품을 사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적게는 몇억 원, 많게는 몇십억 원.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럼 구매할 때 이 부티크 입장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렇게 참여를 하긴 하는데 자기도 리스크예요. 이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또 같이 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티크 에이전시에게 저희 같은 에이전시예요. 저희도 부티크 에이전시를 하고 바잉 에이전시도 같이 하고 있는데 부티크 에이전시한테 이러한 리스트를 제공하면서 너네도 우리랑 같이 시즌 모드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리스트에 참여할래?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티크 에이전시는 무슨 역할이냐? 부티크와 셀러를 중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셀러한테 얘기를 하죠. 이제 셀러한테 부티크 에이전시는 전달해서 너 시즌 모드 참여할 수 있어. 뭐 여기가 만약에 50% 남기면 여기는 한 40% 남게끔 하겠죠. 너 40% 정도 할인되는 가격에 참여할 수 있어 하면서 셀러한테 제안을 합니다. 셀러는 이제 고민해서 싸게 살 기회니까 사게 되죠. 또한 이제 부티크 입장에서도 믹스 오더로 해서 여러 제품들을 섞어서 사야 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부티크가 인기 상품만 살 수 없게 무엇을 하냐면 믹스 오더를 하는데 그 믹스 오더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셀러가 부티크 도매 상품을 송신 시 이제 부티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상품 구매 시 비인기 상품도 구매해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부티크도 믹스 오더 조건이 있어요. 브랜드한테 살 때요. 셀러도 마찬가지로 부티크의 제품을 살 때 보통 대부분 믹스 오더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 인기 상품을 살라고 하면은 비인기 상품은 한 50% 섞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조건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야지 부티크 입장에서 안 팔리는 상품도 같이 떨어낼 수 있잖아요. 셀러도 그런 상품들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셀러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인기 있는 상품은 업체에 잘 팔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비인기 상품에 대해서 처치 곤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처리하지 못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재고가 쌓이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유통 구조상 생기는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외부 요인을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명품 시장의 진실 첫 번째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현재 여러분도 겪고 있을 거예요. 전체 시장적으로 고속 성장에서 약간 성장으로 정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명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30% 이상 올라 브랜드도 있습니다. 또 환율 자체에도 보면 놀라워요. 저희도 지금 깜짝깜짝 놀랐는데 자고 일어나면 유로 환율이 쭉쭉 올라가 있습니다. 저번 달만 해도 136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470원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그 가져오는 상품의 가격도 높아진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소비 침체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삼중고가 지금 내부 요인으로 명품 시장이 좀 어려워지는 시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소비자가 분할이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온라인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냐면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돌아다니는 것도 꺼려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하는 게 익숙해지고 편해진 거예요. 그렇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다들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백화점도 찾아갈 수 있고 뭐 아울렛 매장도 쉽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온라인 수요가 그만큼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온라인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뭐죠? 가품 이슈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오프라인을 회귀하는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명품 시장이 커질 수 있어도 온라인은 예전만큼 급성장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문제가 생기냐면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그리고 온라인 의존도가 높을수록 지금 현재 그 셀러는 힘들어하는 과정이 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외부 요인은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명품 플랫폼이 동프로 팔아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 초만 해도 엄청나게 명품 플랫폼에서 팔아지켰죠. 그거는요, 명품 플랫폼이 수백억을 써서 광고를 태우고 마케팅 비용을 썼기 때문에 고객을 모셔와서 출혈을 심하게 하면서 여러분 상품들을 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잘 팔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명품 플랫폼에 있는 광고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김혜수 사라졌어요. 주지훈 사라졌습니다. 수백억 썼던 광고 비용을 이제는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냐 생존 싸움이 하고 있어요. 이 기사들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호황 끝난 명품 플랫폼 혜택 줄이고 수수료 올리면 생존 싸움. 그리고 코로나 때 잘 나갔던 명품 플랫폼 어쩌다 생존 기로에 섰나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란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현금 유동성 또한 떨어져서 망한다 안 망한다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명품 플랫폼이 그만큼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 팔아주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플랫폼에 의존했던 셀러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저희는 이제 럭스 스캔이라는 빅데이터 판매 분석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반란, 트렌디, 머스트잇 이 명품 3사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온라인 90% 이상이 100만 원 이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가 사이즈가 있는 상품, 그 비인기 상품 판매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온라인의 한계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온라인은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키워드 있는 인기 상품만 쏠린 현상이 강화됩니다. 왜 그런 인기 상품 쏠린 현상이 강하냐면은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키워드로 검색하잖아요. 키워드로 검색한다는 건 목적성 있게 산다는 겁니다. 목적성 있게 산다는 거는 인기 있는 상품을 찾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기 상품 아니면은 디자인은 이쁜데 키워드가 없어. 그런 것들은 온라인은 판매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오프라인에서 판매율이 오히려 높아요. 왜? 오프라인은 봤을 때 끌림이 있으면 사거든요. 제품이 이뻐 보여도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모델명으로 찾아서 뭐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온라인은 모델명 유명해야 되고요. 그거를 지칭하는 키워드가 분명해야지 판매가 잘 일어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저가 상품 위주다. 그리고 인기 상품 위주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외부 요인도 봤고, 구조적인 요인도 봤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안 팔리고 재고가 쌓였을까?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크게는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의 실패, 그리고 한정된 판매 채널, 신뢰 부족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 재고가 쌓이고 판매가 안 된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사입 실패부터 살펴볼게요. 사입 실패라는 거는 대부분 상품 분석 없이 감으로 사입하시는 경우. 주변에 엄청 많아요. 나는 뭐 분석해서 샀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봐서 익숙한 상품, 그냥 봤던 상품, 아니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보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팔려. 그러니까 그 안 팔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악성재가 되고 그러다가 자금 순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입 실패로부터 거의 비롯이 돼요. 왜냐하면 사입을 안 하거나 사입 실패를 안 했으면은 뭐 리스크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사입 자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어. 그럼 큰 금액이 물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다수 사입 분석, 상품 분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정된 판매 채널입니다. 대부분 두 곳, 세 곳 플랫폼에서 중심된 한정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소량 재고이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머스티에도 판매되고 반란했는데 동시 판매되거나 하면 또 페널티 물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재고는 하나밖에 없고 두 개밖에 없는데 여러 군데 올려서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판매가 전환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심해졌죠. 내가 발품을 띄워서 다양한 채널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신뢰 부족입니다. 자, 신뢰는 뭐냐면은 곧 판매로 이루어지는 게 명품 시장이에요. 온라인에는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발란템이 머스잇이 그 수백억을 쏟았던 겁니다. 기메스를 써서 주지훈을 써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페이지에서 신뢰를 줄 수 없다. 그럼 상품 고객이 들어왔다가도 이거 가짜 판매하는 곳 아닌가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신뢰를 얼만큼 많이 쌓아놓고 거기다 내용이 있냐, 그리고 아니면 리뷰가 엄청 많냐, 그게 신뢰돼요. 그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을 때 판매 전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입은 많이 됐는데 판매 전환이 안 된다? 대부분 신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셀러가 부티크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사죠. 근데 상품을 사면은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인기 있는 상품. 이거는 대부분 셀러들이 잘 판매를 하니까 직접 판매해요. 자기 채널에서. 두 번째, 이게 문제죠. 비인기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냐. 이게 셀러의 능력인 거예요. 이 상품을 잘 처리하는 업체들이 이 부티크 상품을 잘 유통한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믹스 오더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믹스 오더에 있는 상품들을 그나마 팔리는 걸로, 그나마 손해 덜 보는 걸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 보는 걸로 계산해서 사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얘를 내가 못 팔게 되면은 나중에는 판매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악성 재고가 생기고 그래서 자금 악화가 되는, 최종적으로는 폐업까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의 주시는 업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명품 사업 접어야겠다. 너무 재고가 크다. 문제가 있다. 나 이게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팔리지 않고 그래갖고 접으려고 하는데 위탁 맡길 수 없냐? 이러신 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저희가 받아서 팔아줘갖고 그 돈을 해드렸더니 그래도 판매는 되네요 하면서 또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판매 채널에서 못 파는 거 이제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망하는 셀러, 그리고 돈 버는 셀러.
제가 이게 오랫동안 이 명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회원사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게 망하는 셀러의 특징이 있고요. 또 돈 버는 셀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망하는 셀러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감으로 사입하고요. 감으로 사입하다 보니까 사실피해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판매 부진, 그리고 폐업으로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돈 버는 셀러는요. 데이터로 인해서 상품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로 샀기 때문에 사입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판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다채널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상승은 이루어지죠. 그럼 자금 순환은 잘 되죠. 그럼 그 자금으로 또 어떻게 해요? 상품을 사입하고 또 판매하고. 이게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는 회사가 그런 데가 이제 돈 버는 셀러입니다. 이전에 저희를 미팅하러 갔던 업체가 있는데 올 때부터 데이터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울렛 팔아봤는데 구찌의 뭐 260-987은 한 달에 이 정도 나가고 뭐 이게 정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쪽 고객은 여성의 모모 고객이 많으니까 뭐 생로랑의 다이사사 공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확보할 예정이고 30% 정도는 저희가 그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3개월치 정도 순환되는 재고를 어느 정도로 할지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사입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입의 핵심인데 사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수요 예측에 기반으로 해서 사입을 하시기 때문에 악성 재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이런 문제점을 짚어봤다. 뭐 오케이. 그럼 그 짚어본 거를 매치스러스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